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JTBC 사장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손 사장이 접촉사고를 냈던 그날 밤 이 과천에 있는 이 한 교회 앞의 으슥한 주차장, 손 사장의 자동차 안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일요일 밤에 그가 누구를 만나든 본질적으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향력 1위 언론인인 손석희 사장과 그리고 이 무명에 가까운 프리랜서 김모 씨, 이 둘 사이에 터진 폭행 고소 사건, 공갈 협박 고소 사건, 이것들은 서로 엇갈린 주장과 미스터리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간의 의혹은 오로지 하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손 사장에게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게 누구인지, 바로 이 점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난 곳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6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죠.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제 이거는 좀 지도를 크게 본 거고요.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출발하는 지점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관문 사거리. 이제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되겠습니다. 850m쯤 내려가면 바른 쪽으로 성당이 나오는데요. 성당을 지나자마자 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과천의 종합청사를 찾는 외지인들은 이 길은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작은 길입니다. 이 작은 길을 타고 570m쯤 가면은 이제 왼쪽에 한 교회가 나오고 그 오른쪽에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산기슭을 깎아낸 이 주차장은 바닥이 아직도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흙이고 이 밤에는 이 주차장에 관리인도 없어 보입니다. 폭이 좁고 기다랗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길 건너편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기는 있지만 주차장에는 조명시설이 없고 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 동네에 사는 한 주민을 제가 잘 아는데요. 이곳은 밤에 차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으슥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길 이름 자체가 관악산 길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는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이 손석희 사장은 왜 이곳에 주차를 하고 있었을까요? 손 사장 직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고 자택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손 사장이 이 근처에 살았다면 아마 이곳 지리를 잘 알 것이라는 짐작은 갑니다. 그래서 외진 곳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손 사장이 그곳에 주차하고 있었던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캄캄한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주차를 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물론 증거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자동차 데이트를 하고 있었을 것이란 추론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손 사장은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또 프리랜서 김모 씨가 동승자를 묻자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다른 녹취록에 김 씨가 모친과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묻자 이제 손 사장은 필요하니 모신 거야 라고 대답하는 대목은 나옵니다. 손 사장 측은 그날 밤 자동차 접촉 사고에 대해서 부딪혔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경미한 접촉이었다는 뜻입니다. 손 사장 측은 자동차가 부딪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쪽에서 닿았다고 주장하니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부딪혔다와 닿았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 사장은 나중에 차량 수리비로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보험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차량인 견인차의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했죠. 그날 현장을 떠나버린 손 사장의 승용차를 1km쯤 따라가다가 손 사장 차가 드디어 멈췄고 그 멈춘 차의 창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다시 달려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손 사장은 왜 그랬을까요? 견인차 운전기사는 범퍼가 깨졌다고 말했지만 손 사장 주장대로
아주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면 손 사장은 왜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려 했을까요? 왜 손 사장은 접촉 사고로부터 2년이나 지난 최근에 와서 그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차량 피해를 묻지 않고 이쪽에 동승자를 봤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별것도 아닌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면, 그리고 동승자도 없었다면 왜 손 사장은 프리랜서 김모 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가 협박을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마치 순한 양처럼 지난 5달 동안 끌려다녔을까요? 심지어 용역 2억 원짜리에 봉급 1천만 원을 제안하기도 했을까요? 손 사장과 김모 씨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협박이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사안이 있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손석희 사장은 프리랜서 김 씨를 공갈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공갈죄는 형법 350조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협박하여 재물을 뜯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보된 사실의 진위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한다. 말이 이 법률 해석 용어라서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김모 씨가 손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그날 밤 젊은 여자와 차 안에 같이 있었다고 폭로하겠어. 자,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공갈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사법당국은 손 사장이 젊은 여자와 같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이 사실만 확인되어도 공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승자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손 사장 측에서 공갈죄로 김모 씨를 고소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장기표 신문 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손석희 사장 너무 비굴하구나 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 사장과 김모 씨의 음성 파일을 들어봤는데 도대체 손석희 사장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비굴할까 싶다. 이 폭행 사건의 본질은 폭행이 있다기보다는 손석희 사장이 무슨 일로 저렇게나 비굴할 정도로 김 씨에게 끌려다니느냐는 점이다. 이렇게 짚어냈더군요. 장기표 원장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 파일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손석희 사장은 이 음성 파일에 드러난 회유와 비굴한 태도만으로도 즉각 JTBC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회사 돈으로 김 씨를 무마하려 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광일의 입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